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좀 볼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연직수원 좀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이거하고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조석현상도 알만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되게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가 섞여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해봅시다. 자, 수권. 자, 수권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는 땅도 있고 유라시아판, 인도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등 땅도 있고, 그죠? 적도 90도 북극이죠? 남극대륙이 있고 오세아니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구에는 이런 물들이 있어요. 물들. 이런 물들을 이제 수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물을 수권이라고 불러주고요. 지구에 있는 이런 땅덩어리를 비롯해서 우리 요 직권 밑에, 땅 밑에도 또 땅이 있죠.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땅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구에 있는 물을 쫙 다 빼내봐. 상상해봐. 지구에 있는 물을 쫙 다 빼내면 땅덩어리가 나와요. 땅덩어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직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직권. 땅 지자 써서 직권. 자, 그리고 수권, 직권에 함께 살고 있는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이제 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는 수권, 생물권, 직권, 기권이라고 하는 4개의 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무슨 권에 속해요? 생물권에 속하겠죠. 생물권에 속하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여기는 무슨 권이 되는 거야? 기권이 되겠죠. 기권. 그죠? 기권이 됩니다. 대기권, 기권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있는 뭐 태양이라던가 달이라던가 별이라던가 이런 지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슨 권이라고 부르냐면 지구 바깥의 권, 외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을 5개의 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 오늘은 뭐 배운다? 수권을 배운다. 수권. 자, 결론부터 말할게. 지구에 있는 물들을 수권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바닷물. 무려 바닷물이 책에 나와 있을 거야. 90몇 %? 7.47%. 수권의 해수, 바닷물이 해수예요. 해수가 97.47%가 바닷물입니다. 그럼 바닷물이 아닌 나머지 물은 얼마 안 되죠? 2.53%밖에 안 되죠? 나머지 2.53%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담수라 해요. 담수는 해수는 바다 해쳤잖아.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는데 바닷물은 짜잖아요. 짠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들을 짜지 않다라는 뜻으로 담수라고 불러줘요. 담수라는 말은 짜지 않은 물을 말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육수라고 합니다. 육지에 있는 물, 육수라고 불러요. 육지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물이 2.5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육지에 있는 물 있잖아.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또 대부분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빙하예요. 빙하.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빙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육지에 어떤 물들이 있대. 우리가 생각하는 물들은 강물, 호수, 강물, 호수물, 시냇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것보다 빙하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빙하. 우린 빙하를 본 적이 없죠. 북극에 가본 적이 없잖아. 남극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얼음 덩어리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무려 1.76%. 2.53% 중에서 1.76%가 빙하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0.76%가 이제 지하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 지하수하고 나머지 하천, 호수.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 이런 것들이 0.01%밖에 안 됩니다. 이 퍼센트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잘 봐.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누구게요? 이용할 수 있는 것.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나요? 당장 먹을 수 없죠. 특별한 처리를 해야 먹을 수 있거든요. 바닷물에서 당장은 이용할 수 없고요. 육수를 이용할 텐데 빙하를 이용한 적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나 하천, 호수물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집에 쓰는 수돗물 있죠? 집에 쓰는 수돗물이 바로 하천이나 호수물을 끌어와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집에 공급하는 거거든. 근데 그 비율이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0.01%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네는 시골에 이제 선생님 엄마 아빠가 사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부를 거야.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수를 땅속 깊이 파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바로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지하수 이용 안 하죠. 수돗물만 쓰지만 시골 가면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도 하거든요. 땅속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둘을 더해봤자 0.77%밖에 안 되죠.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극히 적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알아요? 우리가 지구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이렇게 극히 적은데 극히 적은 양의 물을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수로 그걸 나눠 그래서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극히 적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 이하가 되면은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돼요. 우리나라 당연히 물 부족 국가입니다.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이 풍족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구 전체의 물을 가지고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물 부족 국가 또는 지구 전체에서 물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1%가 채 안 되는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책에는 이제 해수가 뭐고, 빙하가 뭐고, 지하수가 뭐고, 하천수와 호수가 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PPT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게 바로 수건과 물의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방 끝나죠? 자, 수자원은 뭐냐면, 자, 우리 과학을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용어가 자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무조건이야. 자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인간에게 유용한 것만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쓸모가 있는 것만 자원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자원이라는 용어는 매우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야. 그래서 우리가 쓸모 없으면 자원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원이 라는 말은 다른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용어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럼 수자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말을 하겠죠? 수자원. 그래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것부터 할게요. 농업용수가 뭐야?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물. 농사 지을 때 식물들한테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논이 뭔지 알아요? 논 뭔지 알죠?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 자, 논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잖아. 그래서 물을 항상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자랄 때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물을 뿌려주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용수는 꼭 필요합니다.
생활용수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불러주고요.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지용수예요. 유지용수. 유지용수라는 처음 듣는 말이 나오는데 유지용수. 읽어볼게요. 유지용수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을 유지용수라고 해요. 봐봐. 이거는 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강물이 있는데 강물에 우리가 먹다 남은 약간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렸어. 그 음식물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해가 돼서 정화가 돼요. 이거를 자연 정화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면 오염이 되겠죠. 근데 아주 적은 양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 다 말라버리면 그 정화 능력을 상실하겠죠? 정화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강물이 말라버리면 정화 능력도 상실이 되고요.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 다 죽겠죠. 그래서 그 강물이 항상 그 생물들도 잘 살 수 있게 유지가 되고 정화 능력도 상실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일정한 양의 물이 흘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정한 양의 물이 계속 흐르는 걸 뭐라고 한다? 유지용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유지용수. 그래서 우리가 유지용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을 살려놔야 돼. 하천이 죽으면 우리 인간들도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우리 물을 끌어와서 우리 집에 공급하는 수돗물도 만들고 농사도 져야 되고 막 그런데 하천이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을 유지시켜주는 물을 유지용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물도 우리가 필요하구나라고 일단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자원들을 꼭 잘 관리하고 수자원들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수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용한 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죠. 이게 지구에 있는 물들과 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물 중에서 우리가 1%가 채 안 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들,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물들을 수자원이라고 하는데, 수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3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해수의 온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닷물의 온도. 자, 이 온도 얘기를 하려면 우리 태양 에너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봐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위도 0도인 지역입니다. 위도 0도. 위도가 0도라는 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비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고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약 30도 부근에 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잘 봐. 태양이 떠 있는 위치가 어디 떠 있는 거냐면 약간 지구과학 같은 느낌인데 90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서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지표면을 그려. 지표면을 그려서 태양이 자기 눈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즉 90도에 있는 사람은 태양이 항상 자기 눈앞에 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양이 눈앞에 떴다가 집니다. 되게 낮게 떴다가 진다는 얘기야. 낮게 떴다가 져버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줄 수가 없어.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줘. 그래서 추운 거야. 그래서 90도 북극은 춥잖아. 추운 이유가 태양이 굉장히 낮게 떴다가 져버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0도, 적도에 사는 사람은 태양이 어디 떠 있어 지금?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지표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표면으로부터 90도 각도에 지금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동에서 떠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게까지 떴다가 진다는 건 높게 떴을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예요.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도에 가면은 적도에 가면은 태양이 머리 꼭대기까지 떴다 이렇게 집니다. 근데 북극에 가면은 이렇게 뜬다고. 떴다가 진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느 정도 떴다가 지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중심으로 지표면을 딱 그리면은 태양이 어디 있냐면 태양이 바로 이 정도 각도에 있습니다. 즉 지표면으로부터 이 정도의 각도로 떴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고도를 들어봤을 거예요. 남중고도라고 해요. 남중고도. 그래서 적도인 사람들은 남중고도가 90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은 남중고도가 0도쯤, 한 1도, 2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30도에 서 있는 사람은 남중고도가 한 45도, 30도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 떴어. 가장 높게 떴을 때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가 높게 뜰수록 굉장히 여기를 뜨겁게 달군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 0도 지역이니까 0도 지역에 태양 에너지가 막 집중이 되고요.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별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갑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춥겠죠? 여기는 뜨거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곳, 과잉하다 그래. 에너지가 과잉인 곳. 여기는 에너지가 어떤 곳? 에너지가 부족한 곳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여기는 엄청 뜨거운 열대지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운 극지방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닷물의 온도도 바로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바다가 있겠죠? 여기 있는 바닷물 A 바닷물과 여기 있는 바닷물 B 바닷물 중에서 누가 더 뜨겁다? A 바닷물이 더 뜨겁겠죠? 훨씬 뜨겁겠죠? 자, 뜨거운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 바람이 불면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 바닷물도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것이 바람과 또 이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북극 지방으로 이렇게 날라주는 그림이고요. 자, 부족한 이 에너지가 부족한 건 이제 채워지는 거야. 에너지가 남아도는 곳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것이 두 가지, 다시 말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겠죠. 두 번째는 해류입니다. 바닷물의 흐름,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 에너지가 균형 있게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달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달에는 맞죠? 달에는 대기가 없죠. 달에는 물도 없고 대기도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날라줄 수 있어 없어? 에너지를 날라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맞춰질 수가 없는 거야. 달은 왜 그렇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냐? 누가 물어본다면 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기도 없고요. 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에너지를 적절하게 날라줘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기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수온이 높은 곳은 적도 부근이고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해수의 바닷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쵸? 다른 말로 여기를 저위도라고 위도가 낮은 곳에서 이쪽을 고위도, 위도가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바닷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표층 수온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하나 재밌는 얘기만 하나만 하고 이제 PPT로 잠깐 보여줄게요.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자, 냉장고 온도가 몇 도예요? 냉장고
집에 냉장고 온도 기억나? 몇 도로 맞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 냉장고 온도 기억나? 냉장실 온도가 있고 냉동실 온도가 있거든요. 아마 냉장실은 가서 확인해봐. 냉장실은 엄마가 좀 에너지를 아끼시는 분이면 4도씨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좀 빵빵하게 냉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2도씨까지 맞추세요. 그래서 4도에서 2도 정도로 맞춥니다. 4도에서 2도 정도 맞추고요. 냉동실은 엄마가 꽝꽝 얼리고 싶다. 영하 20도씨로 맞추시고요. 이제 조금 약간 올리고 싶은 분은 영하 18도씨 정도 맞춥니다. 이 정도 온도로 맞추세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은 2도씨로 맞추시는 분들과 영하 18도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4도짜리 물을 말하고 싶은데, 자, 냉장실 온도가 4도가 되면은 냉장실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모든 음식물들과 음료수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달걀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전부 4도씨로 맞춰집니다. 냉장실의 온도를 4도로 맞춰놓고 물건들을 집어넣는다는 건 그 물건들을 몇 도로 맞추고 싶다는 거야. 똑같이 4도로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게 4도가 돼요. 바로 이 4도짜리 물을 한번 상상해봐. 자, 기억할 게 이겁니다.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야. 그럼 얼음이 뜨는 거 알아요? 얼음이 뜨잖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10도씨짜리 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9도씨짜리 물입니다.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좀 덜 활발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피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만해집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너무 줄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부피가 감소해요. 근데 웃긴 건 4도짜리 물이 되면은 가장 부피가 최소가 됩니다. 4도짜리 물이 되면은 가장 부피가 작아져. 가장 부피가 작아진다는 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밀도가 크다고 하는데 4도짜리 물에 비해서 가장 부피가 작아서 밀도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무거운 물이 돼요. 선생님, 그럼 3도씨로 만들면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분자 간의 운동이 더 작아지니까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3도가 되는 순간 얘가 뭘 이루냐면은 이제 얼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얼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육각형 구조, 이러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피가 커져버려요. 4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부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도짜리 물은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오히려 작아져서 위로 뜨게 돼요. 3도, 2도, 1도짜리 물은 위로 떠가지고 0도가 되면 어느 거죠? 0도가 됐을 때는 맨 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음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저 아래서부터 얼지 않고요. 위에서부터 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0도도 보여드릴게요. 0도씨가 되면 이 물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을 탕탕 이루면서 부피가 엄청 커져. 그래서 이게 얼음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얼음이 부피가 엄청 크니까 밀도가 되게 작겠죠. 그래서 이걸 물에다가 붕덩 던지면 되게 가벼우니까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부피만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 혹시나 해서 얘기할게요. 밀도라는 게 조밀조밀한 정도인데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여기 6개 분자니까 모두 질량은 동일한 물이에요. 그런데 4도짜리 물은 부피가 엄청 작죠. 부피가 엄청 작으니까 밀도가 엄청 커서 굉장히 무거운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 얼음이 되었을 때는 질량은 똑같은데 얼음의 부피가 엄청 커졌죠. 얼음의 부피가 엄청 커지니까 밀도가 엄청 작아져서 위로 둥둥 뜨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데? 얘는 부피가 매우 작아. 즉 다시 말해서 부피가 아니라 밀도가 작아서요 라고 말하는 밀도가 작아서요. 얼음의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뜨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겁구나, 가장 무겁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스트레칭 좀 합시다.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죠. 그림을 보면서 좀 합시다. 졸린 사람? 자기 얼굴을 보면 깰 것 같다. 보여줄게. 안 보이나? 내 얼굴을 보여줄게요. 안 반겨하네요. 이거 보여줄 거예요. 너도마! 졸릴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는 거. 공부하다 졸릴 것 같잖아. 자기 얼굴을 봐요. 나는 깜짝 놀랐을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면 내 얼굴 전송해 줄게요. 근데 너무 끔찍해?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데? 그냥 공부에 도움될 수 있다면 충격 요법도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게 연직수온 분포입니다. 자, 바닷물을 위에 있는 바닷물, 자, 위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으면은 위쪽에 있는 바닷물, 중간에 있는 바닷물, 더 깊이 있는 바닷물. 이거를 위아래로 잘랐다고 표현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 연직 방향으로 잘랐다. 연직수온 분포. 연직이란 말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바닷물 전체가. 바닷물이 얕은 바닷물, 중간 바닷물, 깊은 바닷물이 있다면 이걸 연직으로 툭 잘라놓은 걸 연직 방향으로 잘랐다고 말을 하고요. 맨 위에 바닷물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중간 바닷물을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고 맨 아래 바닷물은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심해층. 여기는 너무 추워. 굉장히 춥거든요. 너무 심해. 나만 재밌구나. 아무튼 굉장히 너무 추워서 심해층입니다. 심자가 깊을 심자예요. 깊은 바닷물층 심해층이 원래는 심해층. 자, 근데 아까 말했죠. 굉장히 가장 무거운 물이 몇 도라고? 4도. 가장 무거운 물이 4도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사도세자라고 있어요. 사도세자 알아요? 사도세자. 그냥 그분이 계세요.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아무튼 사도세자가 무거웠나? 아무튼 사도가 가장 무거운 물이라서 가장 깊은 바닷물에 온도가 몇 도냐 따라가봐. 온도. 깊은 바닷물 온도 따라가봐. 쭉 따라가봐. 따라가 몇 도야? 4도입니다. 4도야. 자, 보죠. 깊은 바닷물, 가장 무거운 바닷물이 온도가 몇 도냐? 그러면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이기 때문에 가장 밑에 깔려있겠지. 가장 무거운 물이 가장 밑에 깔려있을 테니까 저 심해 바닷물의 온도가 몇 도다? 4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 10,000m, 20,000m 저 완전 깊은 바닷물은 굉장히 온도가 낮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몇 도다? 4도입니다. 왜? 가장 무거운 물이 4도니까. 4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물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깊은 바닷물도 몇 도다? 4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해 생물들 알죠? 막 이상하게 생긴 심해 바다 생물들 있잖아. 막 이상한
납작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불빛 내뿜고 이런 생물을 살고 있는데, 와, 너네들은 어떻게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니? 하지만 걔네들은 온도가 몇 도에 살고 있는 거야? 4도짜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즉, 냉장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실 온도 정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냉장실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심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싱싱하겠죠? 4도짜리 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4도씨예요. 자, 그럼 4도씨에서 표층으로 올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맨 위에 표층 온도가 한 24도 정도씨가 되네요. 24도씨 정도 됩니다. 자, 24도씨 정도 되는 바닷물은 쌤이 기억하기로 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바닷물, 제주도 정도 되는 바닷물이 한 24도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정도, 위도 한 30도 정도 되는 곳에 사는, 거기 있는 바다들은, 위도 30도에 있는 바다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표층, 맨 위에 바닷물은 24도 정도가 되는데, 한동안 깊이 0m부터 300m, 무려 300m까지가 24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해야 돼. 봐봐. 태양 에너지가 바다를 비추고 있어.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는 바닷물은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맨 위에는 따뜻해져야 돼. 근데 바닷물 속으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추워져야 정상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져야 원래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야. 쭉 떨어지다가 4도를 유지해야 정상인데 왜 한동안 온도가 유지가 될까? 한동안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동안 똑같은 24도를 무려 300m까지 24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 원래.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바람이 막 부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바닷물이 막 섞입니다. 바닷물이 막 섞여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맞춰져 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우리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가지고 막 혼합해봐. 중간 정도 온도로 맞춰지잖아. 똑같은 거야. 온도가 원래 점점점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바깥에 바람이 불면서 바람 때문에 여기가 막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한동안 일정한 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혼합된 층, 혼합층입니다. 바람 때문에 섞인 층이다, 혼합된 층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은 혼합층이 더 두꺼워져. 그렇겠지. 바람이 엄청 심한 지역은 혼합층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테니까 더 두꺼운, 한 400m, 500m까지만 혼합층이 이만큼 두꺼워지는 거. 반대로 바람이 별로 많이 안 부는 지역은 어떨까? 혼합층이 얇겠죠. 혼합층의 두께는 뭐가 결정한다? 바람에 부는 양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가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혼합층이 여기 꽤 두꺼운 편이야. 그래서 위도 30도, 우리나라 부근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두꺼워진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러면 봐봐. 혼합층의 두께 봐봐. 다릅니다. 이게 혼합층의 두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일단 우리가 사는 게 중위도였잖아. 중위도 그래프가 이겁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도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두께만 봐봐, 두께가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예요. 잠깐만. 나와. 중위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저위도는 빨간색인데 저위도는 봐봐. 혼합층이 어때요? 이만큼밖에 안 되죠. 혼합층이 되게 얇은 거 보입니까? 혼합층이 진짜 얇죠? 혼합층이 얇다는 건 바람이 많이 불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거야.
열대지방, 적도지방이 저위도잖아. 열대지방, 위도 0도인 지역 엄청 뜨겁기만 하고 바람은 많이 안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도 이렇게 두껍지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혼합층이 두껍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고위도 지방은 저쪽 북극 같은 지방들, 북극은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4도짜리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북극에 갔어. 바다가 있네. 바닷물에 손 넣었더니 엄청 차가워. 4도예요. 맨 위에 바닷물도 4도, 중간 바닷물도 4도, 맨 아래 바닷물도 4도입니다. 전부 4도니까 이런 층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층이 나타나지 않아. 고위도는 그냥 일자야, 쫙 일자. 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전부 4도짜리 물로 채워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혼합층이라는 것은 바람이 바로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위도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수온약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죠. 네, 중위도 지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목적지는 4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15도부터 4도로 떨어지고요. 여기는 24도부터 4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도씨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여기는 11도씨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잘 봐. 여기 저위도 지방은 여기 수온 약층이 한 20도, 한 20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발달되어 있다. 자, 수온 약층이라는 건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층을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주는데 어디가 더 발달되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표현이 뭔지 익혀놓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누가 더 발달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죠. 네, 그래서 24도부터 4도까지 발달되어 있는 바로 이건 저위도 지방입니다. 아까 저 그림과 맞춰본다면 저위도 지역이었네요. 저위도인데 혼합층이 300m까지 엄청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연직 수온 분포 내용이고요. 자, 웃긴 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웃긴 거.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수온 약층은, 자, 이게 수온 약층만 봐. 수온 약층만 봤을 때 여기가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잖아. 자, 수온 약층의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은 온도가 어때요? 차갑죠? 수온 약층의 위쪽에 있는 바닷물은 어때요? 온도가 높죠? 자, 기억하는, 이거 알고 있나요? 따뜻한 공기나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대류 현상. 그렇다면, 봐봐. 여기 있는 바닷물은 온도가 높잖아. 뜨물이야, 뜨물. 뜨거운 물. 여기 차가운 물. 차물. 그래서 차가운 물입니다. 자, 이 뜨거운 물은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얘는 뜨거운 물이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죠? 이미 올라가 있잖아.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이 수온 약층에서는 이 바닷물이 돌아 못 돌아. 바닷물이 돌지 못해요. 바닷물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움직이잖아. 혼합층은 지금 난리 났죠. 막 확 섞이고 난리 났는데 이 수온 약층은 고요합니다. 바닷물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해수가 잘 섞이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해수가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심해층에서 뭔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요. 혼합층에서 뭔가 내려오려고 해도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라서.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에너지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너무 안정적인 층입니다. 이 안정한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따뜻한 바닷물이 위에 있고요. 차가운 바닷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수온약층은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런 대류 현상에 대한 걸 적용해서 이해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4번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힘들죠? 괜찮나요?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사진 좀 보여줄게요. 자, 이 사진. 이게 2월달 그림이에요. 2월달.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2월달이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31, 32, 33, 33.5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염분이에요. 염분 그러면 얼마나 짜냐? 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짠 정도. 그러니까 어디가 짜냐 지금? 34, 34.8, 33, 32 오른쪽이 더 짜죠. 그죠? 동해바다 쪽이 더 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될게요. 여름에 8월입니다. 여름에도 33.8, 33, 31 여름에도 오른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해바다가 좀 더 짭니다. 서해바다보다 동해바다가 짜요. 문제 나와 있긴 하네요. 서해바다가 동해바다보다 덜 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서해바다가 동해바다보다 덜 짜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나와 있어요. 읽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걸요? 읽어주세요. 수업에 참여하는 차원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황해는 여기 써있죠. 왜? 창피해? 쌤이 읽을게요. 자, 서해바다를 황해라고 하잖아. 여기 나와있어요. 황해는 많은 양의 강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동해나 남해보다 염분이 낮다.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인 거 알아요? 동쪽이 태백산맥 같은 등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내리면 모든 빗물이 어디로 흘러내린다? 비가 내리면 서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강물이 또는 바닷물이 강물이나 어디 뭐라고 써있어? 많은 양의 강물 비가 내려서 생성된 강물들이 다 이렇게 서해바다 쪽, 황해바다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그런 짜지 않은 물이 유입되는 거야. 짜지 않은 물이 일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덜 짜게 되고요. 오른쪽은 강물이 많이 못 가니까 그냥 더 짠 거죠. 자, 덜 짠 이유는 강물이 가기 때문이고요. 쌤이 원했던 답은 우리나라 지형이 동쪽이 높은 지형이라서 서쪽으로 전부 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염분 짠 정도라고 불러주는데, 자, 염분을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정합니다. 자, 동해바다에서 바닷물을 요만큼 떠. 서해바다에서 바닷물을 요만큼 떠. 이만큼 뜹니다. 얘는 요 31짜리 바닷물을 뜬 거고요. 얘는 33짜리 바닷물을 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A 바닷물, 얘를 B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A 바닷물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뜬 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1kg. 바닷물 1kg을 떠요. 바닷물 1kg을 딱 떴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기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양을 다 더했더니 무려 33g이 들어있어요. 33g.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서 나온 값이 33.0%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염분의 단위가 돼요. 1kg은 1000g이잖아요. 1000g이기 때문에 약분돼서 3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B라는 바닷물, 얘를 땅 떠면요. 마찬가지로 바닷물 1kg을 준비를 한다면 여기는 얼마의 짠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곱하기 1000에서 값이 얼마야? 값이 31이잖아. 31이니까 31.0파워밀이니까 몇 g이 들어있다? 31g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바닷물 1kg를 딱 떴는데 1kg을 딱 떴는데 여기는 어떤 그 물질이 33g 녹아있고 여기 31g밖에 안 녹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쪽이 더 짠 거지. 오케이? 짠 정도를 정할 때 바닷물 1kg을 떠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정한 값이 바로 요 염분이라는 겁니다. 용어 정리 한번 더 할게요. 그럼 그 짠 성분, 요 짠 성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짠 성분을 바로 염류라고, 염류.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우리 염전에 가면은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바닷물 막 증발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얀 게 나오잖아. 이게 소금 아니다? 염류들이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염류라고, 염류. 거기서 소금만 따로 빼내야 돼. 됩니다. 그래서 염류 안에는 그래서 당연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또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소금을 다른 말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염류는 가장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책에는 그 기타 외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등등등등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1등하고 2등 정도만 기억할게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염화 나트륨을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염화 마그네슘도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모를 겁니다. 맞춰볼까? Y추 3개짜리. 책이 안 나와. 책이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염화 마그네슘을 이렇게 부르면 두 글자예요. 힌트 하나 나갈게요. 힌트. 이거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요. 두부 만들 때 넣는 물이야. 어렵죠? 다음까지 갈게요. 기억 시옷입니다. 기억 시옷.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온 것 같아, 그럼? 왜?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을걸? 정답 말할게요. 두부 만들 때 넣는 물인데, 바로 간수예요. 말했었죠? 간수.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잘 못 들어본 말이긴 해요. 우리가 두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잖아, 그치? 근데 콩을 막 갈아가지고 콩물을 만들고요. 이걸 막 엉기게 해야 두부가 되는데, 지네들끼리 어떻게 이게 엉기게 하기 위해서 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콩물들끼리 막 달라붙어서 두부가 되는데, 간수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게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서로 다 부르는 말이 또 있다는 거야. 염화 나트륨을 소금이라 부르고 염화 마그네슘을 간수라고도 부르는구나 라는 거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염류라는 것은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염류의 양을
바닷물 1kg을 기준으로 몇 그램 녹아있냐? 이걸 가지고 염분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mil 또는 35 PSU 그래서 뭐 염분 실용 단위라고 하는데 그냥 35 정도 된다. 뭐 뒤에 단위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5 정도 된다. 전 세계 바다가 좀 짠 편이죠. 우리나라는 33, 31 이거밖에 안 되잖아. 전 세계 평균이 35래요. 35래요. 우리나라 2월 달에도 35까지 안 가요. 34까지밖에 안 갑니다. 2월 달에도 34.8까지밖에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좀 뭐한 편이다. 전 세계 바다랑 비교하면 조금 덜 짠 편이죠. 덜 짠 편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한 35쯤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네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